안녕하세요. 자, 과학사 시간입니다. 지금 생물학의 성립과 발전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생물학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인 진화적 개념이 어떻게 생기고 발전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요. 이 진화론에서도 끝판왕, 진화하면 생각나는 바로 그 사람이 등장합니다. 진화하면 생각나는 그 사람 누구죠? 그렇죠. 저는 뭐 다른 분들은 모르겠는데 저는 바로 다윈이 떠오릅니다. 진화론, 진화하면 떠오르는 그분, 다윈. 오늘 다윈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왜 진화를 생각하면은 다윈이 먼저 떠오르는지 그 이유를 좀 오늘 같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다윈이 왜 또 위대하냐? 어, 그 전까지 이전 지금까지 배웠던 거를 잠깐 설명을 해보면요. 어, 먼저 유럽에서 유럽 사람들이 옛날에 그 종교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또 유럽 중세는 또 종교적인 종교가 굉장히 강했던 시절이기 때문에 유럽 사람들은 어떤 종이 변한다든가 이런 생각을 거의 하지 못했어요. 종이란 건 고정불변하다. 그 신이 창조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대항해 시대가 열리고 유럽 사람들의 세계가 유럽 내부에서 전 세계로 넓어지게 되면서 전 세계에는 굉장히 다양한 동식물들, 다양한 생물들이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거를 이제 린네가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봤고요. 그런 과정에서 이 다양한 생물들이 있는데 이 다양한 생물들이 어, 공통점과 차이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다양한 생물들이 살고 있고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생물들이 공통점과 차이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또 생물이 이렇게 다양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된 거죠. 또한 또 그때 지질학이 발전하면서 이 화석을 통해서 화석 연구를 통해서 과거에는 다른 종류의 생물들이 살았었구나. 또 생물이 멸종하기도 하는구나. 이런 사실이 알려졌고요. 또 지구의 역사가 생각보다 길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긴 시간 동안 생물이 창조된 것이 아니라 생물이 진화해서 다양해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 진화에 대한 생각이 조금씩 생겨나고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비퐁이나 라마르크 같은 과학자가 진화를 주장했고요. 진화론을 주장했고요. 어. 자, 그런데 이제 아쉬운 점은 이 진화라는 게 어떻게 일어나는지 이거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라마르크는 용불용설이라고 하는 주장을 했지만은 근데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죠. 획득 형질. 나중에 후천적으로 획득한 얻은 형질이 진화가 되느냐? 안 되잖아. 실제로 막 여러분들이 골프를 잘하는 그 부모가 아이를 낳는다고 그 아이가 무조건 골프를 잘하게 되느냐? 그런 거 아니지 않느냐? 이런 반박을 받게 되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진화가 된다는 생각은 펴져나가고 있었지만 점점 생기고 싹트고 있었지만 어떻게 진화라는 게 어떻게 일어나는지 진화라는 게 왜 일어나는지 이런 것들은까지는 아직 설명하지 못하던 시기에 바로 다윈이 등장하게 됩니다. 다윈은 영국의 이제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래서 뭐 부모님이 이제 뜻대로 뭐 의사가 되는 의대에 들어가기도 하고 공부를 잘했나 봐요. 그리고 어떤 신학자가 되기 위한 뭐 공부를 하기도 하고 뭐 그런 이제 방황의 시절을 거쳤다고 하는데 근데 역시나 우리가 다윈을 알고 있는 만큼 다윈이 가장 관심 있었던 거는 자연이었고 자연에 사는 여러 가지 생물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젊은 시절에 다윈이 훔볼트라고 하는 사람의 여러 가지 세상에 다양한 생물이 있다 이런 책을 보고 열대 지방에 굉장히 보고 싶어 했대요. 열대 지방에는 굉장히 다양한 생물들이 살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다윈이 이제 1809년에 태어나세요. 1809년. 공교롭게도 요게 라마르크가 동물 철학을 출간한 해네요. 그렇죠? 태어나서 한 22살쯤 됐을 거나요? 우리 나이로. 1831년이 됐습니다. 1831년에 열대지방에 너무 가보고 싶은데 그때 마침 비그로라고 하는 영국 배가 출항을 하기로 했어요. 어, 비그로는 당시까지 아직 세계 지도가 완전히 만들어지지 않았거든요. 아직 모르는 지역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비고르는 이런 세계 지도를 완벽히 만들기 위해서 남아메리카 지역의 해안선을 탐사하는 그런 임무를 띠고 출발하는 배였습니다. 다윈은 이 비그로에 타고 가서 비그로에 타고 거기에 있는 생물을 조사하는 또 생물이라든가 또 지질 같은 걸 조사하는 지질학자 역할로 비그로에 탑승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비그로는 비그로 요 지도가 바로 비그로의 여행 경로입니다. 영국의 플리머스라고 하는데 출발했어요. 출항을 해서
이렇게 쭉 카나리아 제도도 지나서 남아메리카를 도는 거죠. 그리고 원래 목적인 요 남아메리카 해안선을 또 조사하면서 이렇게 도는 거죠. 어. 자, 그렇게 남아메리카를 돌면서 여러 가지 신기한 동식물들 많이 봤겠죠. 자, 그러다가 핵심적으로 어디 도착하냐? 자, 여기 어, 볼리비아에서 여기 볼리비아라는 나라가 있거든요. 현재는 자, 이 남아메리카에서 한 300km인가 동쪽으로 가면 동쪽이 아니라 서쪽이죠. 서쪽으로 가면 있는 있는 곳 바로 갈라파고스 군도에 도착하게 됩니다. 갈라파고스는 여러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군도예요. 자, 그런데 여기가 한 300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그래서 이 남아메리카랑 굉장히 비슷할 것 같은데 어, 실제로 남아메리카랑 비슷한 생물이 살고 있는데 또 근데 전혀 같진 않아요. 굉장히 다른 독특한 생물들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 핀치새라든가 코끼리 거북이라든가 이구아나라든가 육지 이구나 바다 이구아나 굉장히 독특한 생물들이 살고 있는 겁니다. 자, 남아메리카랑 가깝긴 한데 그리고 남아메리카 영향을 받은 것 같긴 한데 남아메리카랑 또 바다로 떨어져 있으니까 왜 바다로 떨어져 있는 곳은 이 섬은 멀리 떨어져 있는 이 육지랑 멀리 떨어져 있는 이 섬에는 왜 정말 이 육지랑 다른 대륙이랑 다른 생물들이 살고 있을까? 이런 그 생각이 드는 거죠. 또 여기 핀치새라고 하는 새가 살고 있는데 이 섬마다 각각 다른 종류의 핀치새가 살고 있는 거예요. 어떤 종류는 이 씨앗을 먹는 굵은 부리를 커다란 부리를 가지고 있고요. 어떤 종류는 곤충을 잡아먹는 이런 가늘고 긴 부리를 가지고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한 섬마다 굉장히 다양한 모습을 하고 다양한 먹이를 먹는 핀치새들이 살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다 핀치새라서 이해가 같은 조상에서 비롯됐을 것 같은데 지금 생활하고 있는 모습은 전혀 다른 거예요. 생긴 모습이라든가 먹는 먹이라든가. 자, 갈라파고스 제도에 왜 이렇게 독특한 생물들이 살고 있을까? 그렇죠? 그리고 왜 이렇게 다양한 그 섬마다 다양한 핀치새가 살고 있을까?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여행을 하는데 이렇게 쭉 뭐 뉴질랜드도 가고 오스트레일리아도 가고 이렇게 아프리카도 가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 돌았는데 한 5년 만에 돌았습니다. 1836년에 영국으로 다윈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자, 이 돌아왔을 때 이 그 여러 곳을 여행하면서 얻은 생물들에 관한 자료를 정리했고요. 특히 이 갈라파고스 군도에서의 경험, 군도에서 발견했던 핀치새 이런 것들이 다윈에게 영향을 줍니다. 다윈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됐느냐? 바로 생물이 진화했다, 생물이 변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 가까운 영향을 받은 건 분명한데 어느 정도 비슷하긴 한데 또 바다로 딱 가로막혀 있으니까 이게 전혀 다른 생물이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은 이게 남아메리카에서 건너온 생물들이 변했다. 오랜 세월을 거쳐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또 핀치새들이 여러 모양을 여러 모습과 여러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같은 조상에게서 섬마다 다른 환경이니까 다른 환경에 의해서 적응하다 보니까 그 생물의 모습이 변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다윈은 이게 1859년에 출간한 종의 기원인데요. 훨씬 나중에 출간했죠. 1836년에 이제 그 영국으로 돌아왔으니까 59년이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했는데 사실은 이전에 이런 종의 기원에 나왔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견을 다른 학자들이랑 나눴던 기록이 남아 있어요. 종의 기원에서 종도 불변하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변한다. 종이 변한다라는 생각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 생각을 미리 이제 요 비그로 여행에서 비그로를 가지고는 갈라파고스 제도를 비롯한 비그로를 타고 했던 여행에서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종의 기원 초판에서는 첫 번째 나온 초판에서는 진화란 말을 거의 안 쓴대요. 진화란 말이 안 나온대요. 진화란 말을 안 쓰고 변한다고 한대요. 다윈 진화란 말을 별로 안 좋아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진화는 뭔가 발전하고 나아지고 진보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다윈은 이 진화라는 것이 그런 발전한다 이런 개념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왜냐면 태화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자, 어쨌든 변한다. 근데 그 2판부터는 초판에서는 잘 진화란 말을 안 쓰는데 2판부터는 다른 말로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진화란 말을 썼다고 합니다. 생명의 종 다양성 역시 그 새로운 과정을 거쳐 새로운 종이 생겨난다. 그러니까 진화 과정을 거쳐서 종이 생겨나기 때문에 종이 이렇게 다양한 종이 생기고 다양한 생물들이 살고 있다. 이런 생물이 다양한 이유를 이런 식으로 진화 설명한 거죠. 자, 그런데 결정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라마르크나 비폰 같은 다른 학자들도 이렇게 진화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때 이미 많은 사람들이 진화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왜 이렇게 다양한 생물이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왜 진화가 일어나는가? 그거를 어, 제대로 설명한 그 이유를 다윈이 정말 제대로 설명했기 때문에 다윈이 이름이 남은 거죠. 자, 그 다윈은 어떻게 진화가 일어나는지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자, 다윈이 비그롯에 들어와서 한 1838년에 읽은 책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어떤 책이냐면은 멜서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인구론이라고 책입니다. 자, 인구론이라는 책이 어떤 내용이냐면요. 인구가 너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 크게 문제가 된다. 왜냐? 인구가 증가하면 식량도 부족하고 사는 공간도 부족하고 또 이 사람이 많이 모여 살게 되면 따닥따닥 붙어 살게 되면 위생도 안 좋아지고 그래서 전염병이 돌고 그래서 굉장히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인구 증가가 문제고 문제다 이런 내용입니다. 멜서스는 그 해결책을 뭐 어떤 걸 제공했냐면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자, 가난한 사람들한테 위생을 제공하지 말자. 가난한 사람 하나야 된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을 좀 더러운 데서 살게 해갖고 막 전염병이 돌아서 가난한 사람들이 이제 죽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인구가 좀 줄어들게 해야 된다. 그리고 전쟁을 해야 된다. 전쟁을 해서 좀 인구가 좀 조절하게 해야 된다. 안 그러면은 뭐 식량 부족 문제로 다 죽는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주장인데 어쨌든 그때는 해결책이 없었으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윈이 이제 인구론을 읽고 그 감명을 받은 게 뭐냐? 감명을 받은 게 뭐냐? 뭐 그렇게 막 진짜 뭐 가난한 사람은 다 자기네 다윈은 부유하니까 뭐 가난한 사람은 다 죽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한 건 아니었고요. 자, 이 인구가 증가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멜로스는 인구가 증가하는 이유는 뭐 사람들이 많은 그 성욕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자손을 많이 낳고 싶어한다. 이런 거죠. 그리고 그런데 자손을 많이 낳고 싶어하는데 그 사람들이 많아지면 인구가 늘어나면 이 식량이나 이 살 공간 같은 것들이 부족해진다라고 하는 거죠. 다윈은 여기에 이제 감명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생물들도 마찬가지다 이거죠. 생물들도 자손을 최대한 가능한 한 많이 자손을 남기려고 하죠. 종족 보존이라든가 뭐 성욕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음. 자손을 최대한 많이 남기려고 하고요. 어. 결국에 왜 또 많이 남기냐면 많이 남긴 애들이 또 최대한 자기 자손을 최대한 많이 남긴 애들이 또 지금까지 살아남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최대한 자손을 많이 남기려고 하는데 근데 자손을 많이 남겼을 경우 이 먹이라든가 생존 공간 같은 자원이 부족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경쟁이라는 게 생긴다는 거죠. 이 경쟁이 바로 이 진화의 원동력이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 멜소스의 인구론에서 영향을 받은 거예요. 자, 그래서 어, 결, 자 그런 영향을 받고 그래서 자연 선택이라고 하는 아주 위대한 어, 요 이론을 생각해나게 떠올리게 됩니다. 자, 그렇지만 떠올렸지만 어, 다윈은 자기가 진화에 대한 생각을 섣불리 발표는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자연 선택을 통해서 진화한다는 생각을 발표하지 못하고 왜냐면은 거기에 대해서 좀 반대하는 이런 사람들의 반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공격이라든가 종교인들의 공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두려웠거든요. 자기가 얘기하는 것들이 얼마나 큰 파문을 일으킬지 그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섣불리 발표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월이 한 20년 정도 흐른 거죠. 20년 정도 흘러서 1858년이 됩니다. 1858년, 57년인가 58년 이쪽이 됩니다. 한 20년 정도 흐른 다음에 다윈이 이제 그 편지를 한 통 받게 되는데 알프레드 월리스라고 하는 어떤 영국인 과학자, 말레이시아에서 연구하는 어떤 그 영국인 과학자의 편지를 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편지를 받고 다윈은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어요. 자기가 생각하고 있던 이 진화의 원리를 월레스가 용어까지 똑같게 생각했거든요. 월레스는 그 동남아시아에서 여러 딱정벌레 같은 걸 연구해 갖고 여러 종들이 분화되고 다양한 종들이 한 종이 다양한 종으로 분화되는 그 변하는 진화되는 그 이유 같은 거를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어떤 섬에 원주민 인구가 왜 증가하지 않는가? 바로 그 인구가 너무 증가하면 이 섬의 그 땅이라든가 섬의 자원이라든가 뭐 식량이라든가 이게 부족하기 때문에 증가하지 않는구나 이런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어, 월레스도 요 경쟁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월레스도
다윈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게 되고 자기의 결론을 좀 이 검토해 달라고 이 그 다윈에게 그 편지를 보낸 거죠. 근데 다윈은 자기가 알고 자기가 발견한 원리라고 생각했는데 이거를 다른 사람이 똑같이 동시에 발견했으니까 다른 과정을 통해서 여기 자기가 자연 선택의 원리를 발견의 공로자라는 이름을 잃지 않을까? 그게 걱정이 됐던 거죠. 그런데 이제 다른 친구들의 주선으로 1858년에 다윈과 월레스가 공동으로 이 자연선택 원리를 발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는 크게 주목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다 1년 지나서 다시요. 1년 지나서 1859년 1859년 아까 얘기했던 바로 종의 기원을 충족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 자연선택의 원리가 들어있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자연선택의 원리라는 걸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면요. 자연선택의 원리라는 거는 요 생물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생물이 자손을 최대한 많이 낳는단 말이에요. 최대한 많이 낳는데 그렇다면 요 생존 경쟁이 생기게 됩니다. 왜냐면 자원이 부족하게 되니까요. 생존 공간이라든가 먹이라든가 그래 부족하게 되니까 그래서 서로 간에 경쟁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경쟁에서 탈락하는 애들이 생깁니다. 자, 경쟁에서 이기는 애들이 있고 탈락하는 애들이 생기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 얘들끼리 유전자가 완전히 똑같지 않아요. 조금 어떤 요 환경에 좀 유리한 애들이 있고요. 환경에 조금 불리한 애들이 있습니다. 그럼 환경에 불리한 애들이 그 경쟁에 탈락하게 되는 거죠. 왜냐면 자원이 부족하니까요. 그러면은 경쟁에 살아남은 개체들만이 남아서 또 자손을 남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경쟁에서 살아남은 애들은 또 어떤 환경에 유리한 특징만을 가지게 되잖아요. 그 특징을 자손에게 또 물려주게 됩니다. 그러면 그 자손들 사이에서 또 경쟁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 또 그 환경에 유리한 형질이 또 선택이 되는 거죠. 이렇게 자연이 어떤 선택을 한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경쟁에 의해서 요 생존 경쟁에 의해서 자연이 어떤 선택하는 거, 어떤 특정 형질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 그 개념이 바로 그래서 진화를 한다는데 요거는 진짜 뭐 획득 형질이 안 된다 뭐 이런 것들은 안 되고 반박할 수가 없는 이론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화론 하면 떠오르는 게 바로 다윈입니다. 자연선택 이론. 진화가 어떻게 일어나냐, 진화가 왜 일어나냐 이거를 자연선택이라고 하는 아주 과학적 이론으로 설명을 했거든요. 자, 그러면서 이 다윈의 이론에 의해서 이 진화라는 것이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이렇게 과학적인데 진짜 진화가 안 될 수가 있느냐? 이런 원리라면 이런 자연선택의 원리라면 반드시 진화를 할 수밖에 없다. 합리적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그렇다면 인간 그 전까지는 인간은 신에 의해서 신의 모습대로 창조됐다라고 이제 성석에 나와서 인간은 동물과 다른 위계적인 체계를 생각했던 거죠. 신이 있고 그 밑에 인간이 있고 그 밑에 이제 다른 동물들이 있고 뭐 그 밑에 뭐 하등 동물들이 있고 이런 위계적인 체계를 생각했었는데요. 자, 인간도 똑같이 진화해온 생물인 거죠. 그렇죠. 진화해온 동물인 거죠. 그 진화를 통해서 우리가 인간이 가진 형질들도 결국 진화의 자연 선택에 의해서 그 형질이 선택됐을 뿐이라는 겁니다. 인간이 어떤 신에 의해서 신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인간도 어떤 하나의 자연 선택에 의해서 진화된 다른 동물과 다른 생물과 크게 다를 바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 이렇게 알려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 이제 뭐 동물도 감정 표현하고요. 이런 인간과 동물의 큰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게 생기게 됩니다. 지금은 크게 굉장히 새로운 생각은 아니죠, 여러분들. 근데 이게 다윈 시대에는 굉장히 새로운 생각이었어요. 진화론으로서 이것이 진화로서 이것이 거의 그 확립이 된 거죠. 이런 생각들이 확립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진화론은 생물학 지식을 넘어서 하나의 세계관과 철학으로 사회 전반 사상과 문화에 큰 영향을 줍니다. 결국에는 종도 변하는데 이 종도 변하고 생물도 변하는데 고정 불변하는 게 어디 있겠냐 이런 생각이 퍼지게 되는 거죠. 사실은 서양 세계관에서는 동양 세계관은 조금 이렇게 뭐 계절의 변화라든가 이런 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게 있어갖고 조금 다르긴 한데요. 서양 세계관에서는 이 신이 있고 그래서 뭐 어떤 절대적인 그런 능력을 가진 신이 있기 때문에 이 어떤 변하지 않고 불변하는 게 있다 이런 생각들이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들이 좀 진화론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변화해가는 변화를 좀 받아들이는 변하지 않는 건 없다 이런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자, 진화론은 이제 엄청나게 많은 영향을 미쳤고 그
지금 생물학에서는 특히나 생물학에서는 절대 이 진화적 관점을 빼고서는 생물학을 설명할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이론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다윈 시대, 다윈의 진화론에는 아직 그 여러 가지 좀 한계가 있어요. 일단은 유전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유전학에 대한 지식. 왜냐면 유전학이 아직 발전하기 전이었거든요. 유전학 연구는 그 조금 다윈 이후에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유전학에 대한 지식이 없어갖고 어떻게 자연 선택된 형질이 어떻게 그 자손에게 유전이 되는지, 자손에게 전해지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몰랐습니다. 몰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잘못된 얘기를 하기도 해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됐냐? 나중에 멘델이라든가 멘델의 유전 법칙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모건의 유전학이라든가 현대 유전학 같은 이런 유전학이 발달하면서 이 유전학이 다윈의 자연 선택설과 합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대 종합설이라고 해서 진화론은 지금 다윈이 말했던 자연 선택설을 기반으로 해서 그게 기반인 거는 아주 불변이에요. 그래서 다윈이 진화론은 짱이에요, 짱. 자,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유전학 지식이 합쳐지면서 그동안 다음 이후로 연결된 유전학 지식이 합쳐지면서 지금은 현재 확고한 진화는 확고히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확고한 진화 이론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자, 진화는 오늘날에도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냐? 바로 항생제 메티실린이라고 하는 항생제 내성균. 항생제 내성균. 여러분들 항생제 많이 먹으면 항생제 내성균 생긴다고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 항생제 내성균이 어떻게 생기는가? 여기 이제 메티실린이라고 하는 항생제 한 종류거든요. 메티실린 내성 황색 포도당구균인데요. 자, 애들이 어떻게 생기느냐? 자, 이걸 이제 우리가 자연 선택으로 설명할 수가 있어요. 일단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요 세균이 있는 거죠. 세균이 여러 종류의 세균인데 대부분의 세균들은 항생제 내성이 없어요. 항생제가 없는 상황에서는 왜냐면 항생제 내성은 항생제가 없는 상황에서 아무런 유리하지 않거든요. 자기한테 여러분들 뭐 이렇게 그 무거운 갑옷을 입고 다닌다고 해보세요. 무거운 갑옷을 입고 다니면은 뭐 어떤 누가 공격했을 때는 굉장히 좋잖아요. 그렇죠? 방어가 되고. 그렇지만 누가 공격 안 했을 때는 이게 굉장히 무겁고 귀찮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항생제 내성이 대부분 없습니다. 근데 항생제 내성이 있는 균이 아주 드물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쯤 있는 거예요. 자, 항생제가 없는 상황이면은 요 항생제 내성균이 유리할 게 아무것도 없죠. 항생제 내성균은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항생제가 있는 사람이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메티실린이 있는 상황이라면 메티실린이라는 항생제가 있다면 항생제는 세균을 죽이는 약이거든요. 메티실린이 있는 상황에서는 항생제 내성이 없는 세균들이 다 죽는 거죠. 자, 그러면 이 항생 내성균이 있는 애는 살아남았는데 얘가 친구들이 죽었으니까 슬플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면 주변에 먹을 게 다 자기 차지가 되는군요. 그때거든요. 그래서 다른 애들이 없어진 상황에서 자기 자식들을 이렇게 얘가 번식을 하게 되는 거죠. 얘가 번식했는데 얘 새끼들은 대부분 어때요? 대부분 이 항생제 내성을 갖게 되는 거죠. 이 과정이 계속 일어나면은 점점 항생제 내성이 없는 애들은 줄들고 항생제 내성을 가진 애들이 늘어나면서 항생제 내성균으로 진화해 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항생제를 주기 전에는 항생제 내성이 없는 집단이 항생제를 주니까 항생제의 내성이 있는 집단으로 바뀌었죠. 이것이 바로 진화라는 겁니다. 지금은 이런 유전자의 변화, 어떤 형질의 변화 이런 거를 진화라고 합니다. 이렇게 항생제 내성균이 생기는 과정도 우리가 자연선택설, 진화설로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자연선택설에서 한 가지만 더 하자면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기린의 목이 짧았다가 길어지는 과정을 라마르크는 얘가 그 원래 생물은 변화라는 속성이 있어서 그 목을 늘리려 그러면 늘어난다 이런 식으로 설명했잖아요. 자, 그런데 다윈은 어때요? 다윈은 목이 긴 길이랑 목이 짧은 기린이 있는데 목이 긴 기린이 생존이 유리하죠. 높은 나뭇가지를 먹을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은 얘가 그 건강도 좋아지고 먹이를 잘 먹으니까 건강도 좋아지고 뭐 맹수한테서도 잘 달아나고 하는 거죠. 얘는 건강도 안 좋아서 새끼도 잘 못 낳고 힘이 없으니까 맹수한테 잘 잡아먹히는 거죠. 목이 긴 기린들이 많이 살아남게 됩니다. 얘들은 많이 죽고요. 목이 긴 기린끼리 짝짓기 해서 다음 자손을 태어나면은 다음 자손은 목이 조금 얘보다 짧은 애도 있겠지만 목이 비슷한 애도 있고 목이 전보다 더 긴 애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어때요? 이 중에서 목이 긴 애가 가장 잘 살아남는 거죠. 가장 많은 자손을 남기는 거죠. 얘들은 뭐 이렇게 죽거나 뭐 자손을 좀 적게 남기게 됩니다. 이런 과정이 계속 일어나면 어떻게 됐어요? 이런 과정이 계속 일어나면 목이 긴 기린들이 목이 점점 길어지는 과정, 목이 점점 길어지게 되는 겁니다. 목이 긴 기린의 유려한 환경이기 때문에 그런데 목이 긴 기린이 잘 살아남게 돼서 목이
기린의 목이 점점 길어지는 과정이 되는 거죠. 요게 이제 자연선택이라는 거죠. 자, 이 과정 얼마나 과학적이고 합리적입니까? 그렇죠. 반박할 수 없는 이론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자연선택설. 그래서 이 이후로 진화론은 사실 뭐 반박하는 사람이 아직도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은 과학적으로는 의미가 없습니다. 과학적으로는 과학계에서는 진화론 외에 다른 그 창조로라든가 이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진화론 기준으로만 뭐 진화론에 대한 논쟁보다는 진화론이 어떻게 확립됐는가 또 과학사 시간이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다윈이 좀 한계점이 유전학에 대해서는 좀 잘 몰랐다. 유전학이 좀 부족했다. 어떻게 형질이 유전되는지, 어떻게 자연 선택된 형질이 유전되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밝히지 못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은 그런 유전학이 어떻게 발전했는지 그 과정을 다음 시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어떻게를 찾아 떠난 생물학 이런 제목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좀 강의가 길었네요.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